자, 이제 그 303페이지에 거래계약 관련 법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이제 중개 실무와 연결된 부분들, 특히 이제 민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자, 일단 그 먼저 보니까 거민신청제도, 이 거민신청제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거민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 당사자 1인 혹은 또 위임받은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호사라든가 법무사가 거민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일단 특히 개업공개사는 거민 신청 의무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거민 신청할 때, 자, 이제 계약서 원본에다가 그다음에 사본 두 통을 갖다가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거민 신청하죠. 이때 이제 계약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는데 당사자, 목적 부동산이라든가 계약 연휴를, 그다음에 또 대금의 지급일자는 지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개업공개사 있을 때 개업공개사, 특히 다른 거는 기억 안 하셔도 개업공개사 있을 때 그 개업공개사 사항은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나 기한 있을 때 조건이나 기한 이런 것들이 기재된 거래계약서를 갖다가 이제 작성하고, 그다음에 또 사본 두부를 하죠. 그래서 제출을 하는데, 자, 일단 2개 이상의 시군계에 연속으로 걸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 일단 그 계약서 원본에다가 사본을 부동산 소재지 숫자에 한 통을 더한 숫자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죠. 자, 그러면 일단 거민과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거민받고, 그 다음에 또 나중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같이 거민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민은, 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자, 여기서 읍면 동작의 위임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거민 대상과 거민 대상이 아닌 거, 뭐 여러분들 그 요약에서는 부분이 없는데, 자, 일단 거민 대상과 그 다음에 또 거민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한번 구분해 보죠. 자, 거민 대상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교환, 일단 거민 대상에 해당 되죠. 증여도 당연히 거민 대상이고요. 판결도 어떻게 된다? 거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담보 있죠. 양도담보라든가,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거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뭐든 다 거민 대상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면시탁 해지약정, 신탁 해지약정 있습니다. 해지약정. 자, 면시탁 해지약정 요것도 일단 거민 대상에 일단은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또 공유물 분할계약 있죠. 자, 공유물에 대한 분할 계약이 있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계약 이것도 거민 대상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거민 대상이 아닌 걸 보죠. 여러분들 거민 대상이 아닌 것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항상 여러분들 공법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와 연결되면 일단 다 뭐가 면제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또 주택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을 때, 거래 신고 필증 교부받았을 때 거민 대상 아니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경매라든가 그 다음에 공매. 자, 경매 공매 모두 다 거민 대상이 아니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증여는 거민 대상인데 뭐는 상속은 거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거를 구분해 주시고요. 근데 각종 권리 설정, 자, 임대차, 저당권, 지상권 이거 거민 대상 아니죠. 그다음에 또 임목이라든가 광업재단, 그리고 또 공장재단 이런 거는 거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실거래자 명예정기란 법률은 민법에서도 배웠던 부분이고요. 자,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한 부분으로서 중심적으로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더 깊게 들으시려면 민법에서 일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이제 적용 대상이 있었죠. 자, 일단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인이 기숙사 용도를 했을 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다만
토지주택공사와 그다음에 지방공사는 적용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엔 중소기업이 기숙사 용도 할 때는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다가 주택을 임대차 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자,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만약에 기숙사 용도를 한다면 일단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 있죠. 자, 대항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항 요건이 있었죠. 그 요건이 어떻게 된다? 인도와 주민으로 전입신고라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랬죠. 대항력의 요건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반드시 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일단 받게 된다면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다만 대항력이 없다면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확정일자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읍면동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지방법원 지원, 공준사무소, 법원등기소,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확정일자 부여기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소액보증금의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 이걸 일명 뭐라 그런다? 최우선 변제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된다. 자,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면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정일자는 그 요건이 되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일단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는 일단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자, 그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를 보면 이거는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부분이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9,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3,200. 그 다음에 또 과밀억제 권역은요 8,000 이하의 보증금에 2,700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광역시, 여기서 이제 광역시는요, 인천광역시는 제외되죠. 자, 일단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 권역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안산용인 김포 광주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자, 여기는 6천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은 뭡니까? 이제 그 광역시에 포함된 군 지역도 그 밖의 지역에 포함되죠. 자, 이거는 4,500에 1,500 이렇게 되죠. 자, 요 액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담보권 설정 시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일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최초 담보 물건이 설정된 시점에서 그때 시행되는 제도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일단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에 들어간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기간 있죠. 임대차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아니면 2년 미만으로 전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때는 2년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호되는 기간이 몇 년이다? 2년이다. 다만 2년 미만의 전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이때는 임차인이다. 임대인은 그 1년,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는데,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2년, 보호되는 2년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그냥 갱신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차 기간 만료. 자,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 만료 1월에서 6월 사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 만료 1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라든가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갱신되는 거죠. 아무 소리 없이 갱신된다 그래서 묵시의 갱신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한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인 것으로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자, 보호드린 기간은 2년이다. 다만 무시적 갱신 기간 안에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몇 개월이 지나면, 자, 이 경우는 일단은 그 계약 해지 통보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어떻게 했냐?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살고 있다가 나 나가겠다라고, 저 보증기한이 끝났죠. 나 나가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자,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일단은 그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눌러앉아서 살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나가버리면, 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된다. 자,
나가는 순간에 대항 요건이 없어져 버리죠. 요건이 없어지면서 대항력이 상실되고 대항력이 상실되면 확정일자 효력도 상실돼 버리죠. 그래서 그 주택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면 나는 맨 꼴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버리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편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랬죠. 자, 법원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명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자, 법원에서는 자, 일단 조건이 안 맞으면 기각할 수 있고요. 이때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갖다가 촉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가 된다면 이때는 자, 기존의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의 대항력이 없었다면 대항력이 새롭게 어떻게 한다?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이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이거는 이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주의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한하는 것은 감액은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리는 거는 전혀 제한하지 않죠. 그래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만, 즉 증액에 대해서만 제한한다. 자, 증액 제한 있죠. 자, 계약 체결하면서 1년 이내 증액 못하고, 자,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증액 못한다. 자, 다만 이제 그 뒤에 증액할 수 있는데 증액 범위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20분의 1, 20분의 1 하면 몇 프로예요? 5%죠.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일단은 증액을 한다. 자, 다만 이 증액 범위 이 5% 이 부분은요.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료 제한. 자, 이제 보증금으로 있다가 월세로 전환합니다. 요즘 월세 전환이 많죠. 월세로 전환할 때 이때 얼마만큼 월세를 받아야 되느냐, 그걸 제한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은행법에 따른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 경제사정을 고려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10%가 있습니다. 전환되는 금액의 10%예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자, 전환되는 금액의 10%와 그 다음에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 낮은 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자주 변동이 되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계산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아마 제시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프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과 승계 규정이 있었죠. 자, 그래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임차인의 대항 요건이 상실된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혹은 임차권 등기가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한 경우 있죠. 그러든가 민법상 임차권 등기 있죠. 자, 두 개 다 일단 말소가 됐다면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또 이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또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해놓고요. 자, 임대차 정보 제공과 관련된 부분 있죠. 그래서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자,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동사무소라든가 법원등기소라든가 지방법원 지원, 그 다음에 공준사무소였죠. 이런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자, 차임 확정일자 부여일이라든가 차임 및 보증금 등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있어요.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바로 이 하려는 자는 누구예요? 이해관계 있는 자다, 아니 없는 자다. 이해관계가 없는 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자는 일단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문제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죠. 자, 소액보증금에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그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둔다. 자, 그러면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쓴다. 자,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9명 이상이 꼭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임기는 2년이다. 자,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그 다음에 또 자,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3분의 1이 요구한 경우에 임시회를 할 수 있고요.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 외적으로 5월 13일 날 개정된 부분까지 추가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일단은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보죠. 적용 범위는 일단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이해지면 된다. 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만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고요. 수도권 정비기 법사인 과밀 적원역은 3억 이하죠. 광역시는 2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이하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요거는요. 환산 보증금이죠.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그다음 월차임 곱하기 100 환산해서 한 부분이고요. 자,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상가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라 하더라도 상가보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자, 이 범위를 벗어났다 했었다. 상가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자, 그러면 이 금액 범위를 벗어나도 예를 들어서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된 부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용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로 제가 이번에 법 개정된 부분에서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자, 대항력과 이제 확정일자 부분 있죠.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도와 뭐 했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했죠. 그런데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자, 그 다음날 명시부터 발생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임차건물 양수인은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를 봤는데 확정일자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뭐가 틀리냐? 확정일자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자, 받는 곳이 틀립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는 곳이 바로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동사무소라든가 법원 등기소, 그다음에 또 지방법원 지원 뭐 이런 공지사무소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상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곳 하나가 딱 하나로다가 통일됩니다. 세무서로 통일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소위 말하는 최우선 변제죠. 자,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변제를 해주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연대 금액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같은 6,500 이하에 2,5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도권 정비기획법상 과밀역 적원역은 5,500 이하에 얼마가 된다? 300만 원 떨어져서 1,9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3,800 이하에 1,300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에 1,000만 원이죠. 근데 이 6,500, 5,500, 3,800, 그 다음에 3,000 요거는 환산 보증금이 적용돼요.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월천 곱하기 100 이 환산 보증금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부분에서 환산보증금이 적용되지 않았죠. 그러나 상가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기간 보호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 외에도 이제 계약적 요건인데요. 임대차 기간은 자,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또 뭡니까? 그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건 1년이고요.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었죠.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 부분에서 보면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은 누구의 권리다? 임차인의 권리다. 자, 그러면 이때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몇 개 참여연체 했을 때, 3개 참여연체 했을 때,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짓 부정범. 자, 거짓 부정범으로 뭐 했을 때, 임대차 했을 때,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하여. 자, 서로 합의가 중요합니다. 상당한 보상 제공. 자, 그냥 상당한 보상 제공 틀려요. 앞에 서로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 줄 경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제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리을, 미음, 비읍.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건물의 뭐다? 전부 또는 일부.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아니에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자, 일단은 동의 없이 전대했거나 고의 또는 중단 과실로 파손했거나 아니면 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일부가 멸시되어 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때 거절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자, 이제 일곱 번째는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에 위해서 점유가 필요한 건데 이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이 미리 어떻게 돼요? 고지를 했거나 아니면 노후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시민 중앙정 정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재건축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에 일단 거절할 수 있고요. 자,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 외에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아니면 임대차 관계를 존속하고 이런 중대한 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 야, 제가 여기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를 여러분들 봤는데요. 이거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부분 보면 묵시적갱신과 같은 부분은 일단 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에 자, 임차인이 대하여 갱신을 통지,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자, 이럴 때 그 기한 만료된 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런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부분이었죠. 그럼 이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몇 년을 본다? 1년을 본다. 상가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건 1년이죠. 1년으로 보고요.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죠. 자,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하면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증감 청구 있었죠. 자, 증액제한 증감을 청구했었는데 제한은 누구에게 둔다? 그 증액에 두는 거죠. 증액제한은 100분의 9 초과할 수 없고요. 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분보죠. 자, 둘 중에 낮은 거. 일단 대통령령의 제한은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거죠. 자, 일단 그 차임된 증감 청구 관련된 부분에서 증액 제한하고 월차임 전환 시 제한인데 이걸 주택과 한번 비교해보죠. 증액 제한, 주택은 어떻게 돼요? 20분의 1, 5%죠. 상가는 9%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주택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대통령령의 제한은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4배 낮은 거죠. 근데 상가는 대통령령의 제한은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몇 배? 4.5배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등록상 등에 열람 제공하는 부분이 있죠. 등록상 열람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는 자는. 자, 그러면 이때 열람 제공 방법은 열람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현황서라든가 이런 도면을 교부하는 방법. 도면 등본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제 제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일단은 교재에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자, 5월 13일 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보니까 민법 선생님이 그 5월 13일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별도 촬영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요약정을 하고 넘어갈 거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공부를 하시려면 민법을 일단 클릭하셔가지고 그 새로 추가로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5월 13일 날 시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는 시험 시행 공고일입니다. 시험 시행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험 시행 공고일은 7월 중순 넘어서 시험 시행 공고가 됩니다.
그 이전에 시행된 것들은 다 출제범위에 들어가고요. 특히 5월달이나 6월 초에 개정된 것들은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개정된 부분은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제가 요 지금 프린트물 가지고 하는데 요 프린트물은 나중에 강의 자료실에 아마 올라갈 거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그 프린트물 같이 보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상가보호법에서 보면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되는데요. 자, 대항력 관련된 부분이 개정된 게 아니라 대항력 부분이 일단은 여러분들 뭐 그 규모 있죠. 보증금 규모 4억 3억 이 규모를 벗어나도 대항력은 인정되는 것으로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증금이 일단은 3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이렇게 그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항력,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계약갱신의 특례, 그리고 또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과 그냥 표준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가보호법 이 자체가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요거는 일단 적용된다는 게 요 규정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자, 이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놔야지만 되겠죠. 자, 권리금이란 뭐였었어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또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거래처 신용 영업사 노하우 이런 것들이죠.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적 자산의 가치 또는 뭐 양도 또는 이용대가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권리금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계약을 뭐라 한다?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권리금 회수 회수 기회를 보았는데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에 어느 하나 되는 경우에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방해해서는 안 되는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예요.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거꾸로 이걸 해석한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 3개월 전에는 어떻게 된다? 3개월이 훨씬 그 이전에는 자, 끝나기 3개월이 되기 현재는 방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됐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게 상가 건물과 관련된 권리금이 좀 맹점이 좀 많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수정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규정 갖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일단 현재 규정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느냐.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선하는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금 지급 못 주게 하는 행위죠. 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금과 주변 상가 건물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을 비추어 현저히 높은 가격 고액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든가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정당성이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일단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나 다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언어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된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뭡니까? 그래서 제외적으로 이게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자가 금방 배웠죠? 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일 경우에는 일단은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자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체결을 거절하는 사유가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 근데 그거 좀 애매하죠?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의적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런 그 규정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자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자,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받은 것을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그 규모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예를 들어서 자 1억이에요.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임대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뭐 만약에 5천이었다. 그럼 1억에 그 5천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조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정보 제공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에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금 적용 제외가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 점포, 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이제 이 백화점이나 마트, 대형마트 있죠.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 들어간 입점자들에 대한 부분이 보호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준대규모 점포에는 또 뭐도 들어가느냐면 전통시장, 일부 규모의 큰 규모의 전통시장도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국유자산법에 따른 국유자산 또는 국유자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자산 같은 경우도 일단 그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서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건 누가 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권리금 평가 기준을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권리금 계약서 정하는 거와 그다음에 또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차임 연체와 관련된 부분은 연체가 3개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이 이 연체 시에 관련된 부분은 2개 차임 연체인데 이거는 3개 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권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자,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법무장관이라는 거, 요런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처분법에 대한 그 개정안은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309페이지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이라는 법률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